8월 1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텨왔던 2,000명 선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223명을 기록한 건데요. 10명 중 7명이 델타 변이일 만큼 전파력도 무섭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4차 대유행의 끝이 언제쯤일지 가늠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광복절 연휴 때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교수 딸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건데요. 조국 전 장관은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여부는 다음 주에 발표되죠. 한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은 조금 전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 인사를 꼽히는 정진석 의원이 설전을 벌인 건데요. 정 의원은 남을 누르지 말고 떠받쳐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는 후보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갈등설이 커지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대표와 갈등할 이유가 없다며 토론회 참석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의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속보는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하이에나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아주 좀 센 표현이고요. 그 얘기는 이따가 상황실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윤미향 의원이 법정에 출석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기소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오늘이 첫 재판입니다. 기소 11개월 만인데요. 거의 1년 만이죠. 윤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심경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원 주변에는요. 취재진과 유튜버 수십 명이 모였고요. 또 일본 NHK 등 외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아까 들으니까 이제 일부 유튜버는 윤 의원이 모습을 보이니까 뭐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2,223명이죠. 방역당국은 이게 정점이 아닐 수 있다며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있는데 뉴스픽5에서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맞춤형 종합뉴스 큐레이션 뉴스픽5, 오늘도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끝이 없다. 첫 2,000명대, 그리고 2심도 전부 허위, 윤미향 첫 재판과 엄청난 안 보이기 엄포, 마지막은 쿠오모의 몰락,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1년 6개월 만에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겼습니다. 2,223명이죠. 한 달째 이어온 거리두기 4단계를 비웃듯 확진자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끝이 아니다.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고 전망합니다.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1월 최초 발병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더 커진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이 델타 변이죠. 델타 변이 검출률이 3주 전 48%에서 현재 73%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인데요. 소위 약발이 안 먹힌다고 하죠.
정부가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집에만 있냐 떠나는 사람들, 또 왜 우리만 희생하냐 반문하는 자영업자들 무작정 비난할 수만도 없습니다. 기약 없는 거리두기를 호소하는 방역당국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죠.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휴가 중 타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10부제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예약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현재 코로나에 대응하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백신입니다. 현재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2% 수준, 2차까지 마친 비율은 15.7%입니다. 목표는 9월까지 1차 70% 달성인데 모더나 수급 불안에 3분기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정부는 기존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일을 4주에서 6주 뒤로 미뤘습니다. 2차 예정일이 사전 연락도 없이 2주 밀렸습니다. 병원, 보건소 다 몰랐다고 합니다. 최소한 변경됐다는 문자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화이자 접종 간격은 3주, 모더나는 4주가 권고 기간인 걸로 압니다. 검증된 간격을 바꾸면 효과에 영향이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항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 채 2차 백신을 맞게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나 밀린 일정을 사전 공지 없이 후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권고기간을 안 지키면 소위 물주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청원부터 예정일에 겨우 휴가를 냈는데 어쩌라는 거냐, 추석에 맞으라는 거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또 2차 접종일을 미루는 건 새로운 1차 접종자를 늘려서 전체 접종률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 3주와 4주가 접종 간격이 원칙이지만은 백신의 공급 상황이라든지 예외적인 경우로 6주까지 접종 간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확진자 수 2,000명을 넘겨 우려가 크다.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면서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70%가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는 다소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오명돈 위원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델타 변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었는데도 70%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을 언급하는 건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방역 또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오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접종 완료 후에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 지난 5일까지 무려 1,540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책임자가 집단 면역은 도달할 수 없는 신화적인 목표라고 언급한 기사가 현지 언론에 크게 실렸습니다. 델타 변이처럼 접종자도 감염시키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날 거라는 예측입니다. 또 다른 백신 전문가 역시 백신은 중증과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전염을 멈추지는 못한다면서 집단 면역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집단 면역 목표에 대한 것은 최근 이제 발생하는 돌파 감염 이런 문제 때문에 의료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대응 전략들은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방역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심도 전부 허위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벌금은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자, 오늘 재판 내용 처음부터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앞의 모습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정경심은 무죄, 교수님 힘내세요를 외쳤습니다. 입본 이 파란색 티셔츠에는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 문구와 조 전 장관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10시 반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확인 사살이냐 반전이냐, 결과는 전자, 유죄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범행으로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이 훼손됐다. 정 교수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본질을 흐렸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은 전부 허위, 즉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은 정 교수가 동양대 PC로 직접 위조를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은 실제 하지 않은 인턴을 조국 전 장관이 공모해서 허위로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놓고 동창생 장모 씨가 증언을 번복한 데 대해서도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1심과 달리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증거은닉 교사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서 PC를 들고 나오게 한 행위를 무죄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시로 은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에서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는 전체 15개 혐의 중에 11개 유죄, 1개 일부 유죄로 판단을 한 셈입니다. 확증 편향적인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의 김칠준 변호사, 답답하다,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또 업무 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서 상고해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자, 조 전 장관 역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정 교수의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이 조민 씨의 서울대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만큼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도 주목이 됩니다. 부산대 측은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제출 서류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일에 관련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요. 학부인 고려대 측도 판결문을 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엄청난 안보 위기, 엄포입니다. 잠시 훈풍을 타는 듯했던 남북 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정상 간의 친서 교환 열매였던 남북 통신 연락선은 복원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끊겼습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은 어제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 모두를 무시했고요.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배신적 처사, 자멸적 행위라고 맹비난한 데 이어서 오늘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담화문을 내고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통일부는 한미훈련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그리고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으로 가보죠. 윤미향 첫 재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게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윤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에서 다투게 될 혐의는 국고보조금 부정교부 및 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 개인 유용, 그리고 안성쉼터 미신고 숙박업 운영, 또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에게 기부 증여를 종용한 혐의 등입니다. 자, 마지막 픽은 쿠오모의 몰락입니다. 자, 쿠오모가 누구냐? 제 발제에서도 종종 보이던 사람인데요. 미국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전할 때 주로 등장했었죠. Governor Andrew Cuomo, I appreciate you coming on the show. I love you. No matter how hard you're working, there's always time to call Mom. She wants to hear from you. Just so you know. Yeah, I called Mom. Just Not what she before I said. came on the show. 자, 동생인 쿠오모 CNN 앵커와 나눈 인터뷰였습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만큼은 상대적으로 발빠르게 코로나 대응을 했고, 이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까지 거론이 됐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전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격 사퇴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여론도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쿠오모는 상당히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과 후에는 뭐 별도로 카톡을 안 하지만 어제는 제가 밤 9시 넘어서 했잖아요, 카톡을. 그죠? 왜냐하면 어제 밤 9시에 이미 2,000명의 확진자를 돌파해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어제 나눴었는데, 오늘 2,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6일간 네 자릿수의 확진자를 유지하다가 오늘은 이제 역대 최다인 2,223명을 기록했는데, 오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류 실장, 현재 4단계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같은 이 현행 방역 조치로는 코로나 4차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현재 시점이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추가 조치의 필요성이 아닌 추가 조치의 방식을 검토하는 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현재 4단계 이상의 조치가 글쎄요, 뭐가 남아있을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플러스 알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방역당국이 분명하게 이제 밝힌 내용이고, 오늘부터 4단계 지역에서 요양병원 면회가 전면 금지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백신을 선제 접종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잇따른 돌파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선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를 원천 금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을 놓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4단계 지역에선 비접촉이라도 방문 면회 자체가 금지가 되고요. 1에서 3단계 지역에서만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박마커, 교육부가 이제 2학기에는 가급적 이제 전면 등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얼마 전에도 이제 관련된 그 지침을 발표했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도 그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에 유치원, 저학년 전면 등교에 대해 선택권을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새로 거리두기 맞는 지 얼마나 됐다고 4단계일 때 하던 원격 수업을 한 달 만에 마음대로 변경을 하나라면서 1,000명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 4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을 해야 한다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책과도 얘기했지만 방역당국의 고심도 상당히 깊을 걸로 봅니다. 이제 광복절 연휴 때 집에 머물러 달라라는 얘기 외에는 사실 이제 그 뾰족한 오늘 뭐 특별한 좀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아무튼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고요. 정경심 교수 항소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15개 혐의 중에 뭐 인정된 것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1심과 비교해서는 뭐 반전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또 증거인멸 등의 총 15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가 나왔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15개 중에 11개 이상 혐의에서 유죄가 나온 건데요. 자, 이에 1심과 같은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고 벌금만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 후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나와서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여전히 증거은닉 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상고가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요. 지난 2년간 수사팀에 대한 왜곡과 거짓 선동이 있었다면서 법리상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죄를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휘하의 검사 2명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전화로 사과를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항소심까지는 입시에 활용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잖아요. 딸 조민 씨의 학위 인정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조민 씨는 고려대에서 학부를 나오고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을 했죠. 현재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을 해서 의사로 활동 중입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도 오는 18일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회의를 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가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고려대 측도 앞서 총장이 직접 2심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선고가 알려진 이후에 그 법원 주변이 아주 시끌시끌했다면서요. 그 항소심 공판이 열린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아침부터 몰려든 지지자들과 유튜버들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격앙돼 통곡을 했고요. 한 중년 여성은 부축을 받으면서 법원을 빠져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고 후 변호인 측이 입장 발표를 할 때는 판사를 없애야 한다. 법원에 폭탄을 만들어 던지고 싶다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고함을 친 사람도 보였습니다. 네, 신채거 오늘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정경심 교수 항소심으로 잡겠습니다.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입시 비리 전부 유죄입니다. 자, 이제 여야 대선 상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야권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서는 국민의힘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휴가를 떠났지만 당내 대선 주자들 토론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 등 주요 주자들 간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죠. 자, 윤 전 총장과 최재현 전 원장은 오늘 초재선 의원들과 만나서 스킨십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산시장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잠깐 받아서. 뭐 아쿠아리움 정당이라는. 네, 제1야당 국민의힘 어제까지는 이 아쿠아리움 정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어물전에서는 한 등급 오른 건데 오늘은 동물의 왕국이 된 듯합니다. 하이에나와 멧돼지 그리고 미어캣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다 생물에 이어서 밀림의 동물들을 소환한 사람 이준석 대표입니다. 우리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옆에는 이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 나오는 이 심바 옆에 티몬과 푼바 같은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요. 반면 이 대표가 이 하이에나에 빗댄 사람은 바로 친윤계로 불리는 정진석 의원입니다. 정 의원, 윤 전 총장을 돌고래에 빗대면서요. 멸치와 돌고래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글을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글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자 이 대표가 즉각 반응을 한 겁니다. 이 대표의 하이에나 발언에 정 의원 또다시 참 딱하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서 지금 대선을 치르면 5%포인트 차로 진다 이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거듭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 대표로서는 보수적인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나왔을 때도 51.6대 48로 이겼습니다. 3% 차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인기 기억하시면 그때 인기보다 나은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확 뒤지기 쉽지 않습니다.
네, 휴가차 경북 지역, 그러니까 TK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이 대표, 이 지지층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보이죠. 다만 당내 주자들의 지지율, 경쟁력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 이런 애두른 비판으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너무 비관적인 전망 아니냐 비판을 했는데요. 휴가 중에도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측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의 불씨는 또 있죠. 18일과 25일에 두 차례로 예정된 당 예비 후보 토론회입니다. 경선 후보 등록은 30일에서 31일인데요. 나오진 않았지만요. 예, 이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치러지는 이 두 차례 토론회, 윤석열 캠프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이딴 설화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야권 지지율에선 1위지만 정치는 초보인 윤 전 총장에게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될 게 뻔한데 이 경우에 그다지 유리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반면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에는요, 이준석 패싱 논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윤 전 총장 일단은 토론회 공식 참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뭐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해소할 만한 그런 또 어떤 뭐가 필요하면은 좀 적극적인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셨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소설 아닙니까? 추측이고. 어떤 객관적인 무슨 사실관계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 토론회 참석과 관련해서는요, 최재형 전 원장도 입장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준비 부족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앞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했던 최 전 원장. 이 캠프에서는 이 토론회 참석에 대해서 축구화를 사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축구 경기에 나오라 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 전 원장은 토론회 참여 관련해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 이렇게 확답을 피했는데요. 캠프 내에서 축구화 샀더니 축구장 나오라는 거냐 좀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통지를 받지 못해서 캠프 내에서 의견 수렴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후에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당 경선 준비위에서는 부담 없이 참여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의무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해서 페널티도 없다는 겁니다. 지지율이 이제 지금 현재 좀 높은 후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토론회를 할 때에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과거의 이런 선거에도 왕왕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 자체는 13분이나 나오시기 때문에 주제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시지 않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이 경선 준비위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군소 후보들의 요청으로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토론을 환영하는 후보들도 물론 있죠.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후보들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컨텐츠를 국민들께 많이 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후보는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뿐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부터 반박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기획과 참석에 요구하는 게 경선 준비의 권한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출범할 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런 거 하겠다고 보고한 적도 없고 하라고 용인한 적도 없거든요. 후보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제 비난을 하거나 이런 일에까지 이러니까 이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죠. 네, 앞서서 이 경선 준비위 뒤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어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나왔었죠. 당대표와 대선 주자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기다리는 또 12명 모두가 윤석열 후보만 공격하겠죠. 나머지는 전부 윤석열 또는 혹시 그러면 최재형 후보자까지 공격을 하고 그런 마당에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구경하려는 거잖아요.
네, 이 대표는 돌고래를 누르려는 게 아니고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삐걱이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 당내 의원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는데요. 최근 이 두 사람 새 대결이냐, 개파 부활이냐 할 정도로 경쟁적으로 당내 세력 강화에 나섰죠. 윤 전 총장은 재선 의원들과 그리고 최 전 원장은 초선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데도 무척 경쟁적인 모습이죠. 오늘은 문재인 정부보다는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171석의 여당과 국회에서 씨름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마음 잡기에 나선 건데요. 이번 그 21대 이 국회처럼 다수당이 이렇게 독선과 전행을 일삼는 것은 아마 처음 보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독선과 이 전행으로 법을 마구 만들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제 발목을 잡아서 작년 가을에는 임대차 3법이라는 거를 무단 통과를 시켰다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고 불린 지 오래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일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이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최 전 원장은 친근한 모습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최근 가족 모임에서 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기존의 법관 이미지에 오히려 이 정통 보수의 딱딱한 느낌이 더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격 검사는 MBTI 아시죠? 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을지 상상이 되세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으로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많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좀 긴장도 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의 그 소질이 아직 발휘되고 있지 않은데 기대해 주십시오. 조금씩 나올 겁니다. 네, 늘 이렇게 부드러웠던 건 아니고요. 최 전 원장 이제 조부의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설전을 벌이고 있죠. 근거 없는 주장이다 또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참, 이 친일 조상의 어떤 친일 논란 그런 것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본인도 아니고 조상의 문제까지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 이제는 뭐 그만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조부나 증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논란에 민주당도 가세를 했습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극우 아스팔트 부대원이다, 무례한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을 임명했던 임명권자에 대해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친일파라고 언급한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이승만을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으로 추앙하고 국정농단으로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씨 사면을 애타게 촉구하는 꼴이 꼭 정강훈 목사와 어울릴 극우 아스팔트 부대원답습니다. 대선 후보인지 무례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네, 최 전 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라고 말해서 당 내에서부터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동물의 왕국된 국민의힘, 정부 여당엔 각세운 윤석열, 최재형.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이제 하이에나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고요. 지금 이제 뭐 당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의원은 연일 이제 캠프를 보강하고 있고 또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둘 다 이제 신입생이니까 상당히 이제 친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행보를 오늘 적극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설이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됐고 또 부각이 된 상황인데 오늘 윤 전 총장은 직접 봉합에 나서는 뭐 그런 모양새를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 참석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공식 요청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준이가 발표한 PT 면접, 또 대표 압박 면접 등에 대해서도 당당히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도 최근까지 직접 소통하고 또 만났다고 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하이에나 또 멧돼지를 언급하면서 얘기한 정진석 의원 간의 설전에 대해서도요. 정치인이 각자 입장에서 말하는 걸 다 담아두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라고 답을 했는데요. 또 정 의원에 대해서도 다들 원로 정치인이다. 가급적이면 당 지도부와 원만하게 지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지사에게는 오차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전 대표에게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딴 설화와 또 이준석 패싱 논란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 조사도 나왔었는데요. 이 양자 대결에서는 여권 후보들의 여전히 앞서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뭐 갈등과 관련해서는요.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생각 차이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대선 승리 또는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스타일의 차이란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 이제 업을 시키고 전체 후보들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느 대통령 후보가 이런 사람들은 대중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지 그렇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 네. 그다음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누구 대통령 다 보면은 무슨 당에서 뭐 잘 만들어줘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다만 두 사람의 갈등이 당내 분열로 비화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가 중론입니다. 네. 자, 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요. 이제 윤석열, 최재형 후보와 기존 후보들 간의 어떤 갈등 구도, 뭐 경쟁 구도도 있고 또 윤석열, 최재형 간의 또 경쟁 구도도 있잖아요. 일단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는 확실히 다른 일종의 차별화 행보를 보이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형 캠프 상황시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특정 후보 캠프와 대선 예비 주자와 당대표와 당대표 사이에 이런 어떤 이견이나 갈등, 뭐 힘겨루기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신경전을 벌임으로 해서 당원들이나 또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 당대표의 어떤 권위라 그럴까요? 뭐 상호관계는 아닙니다만은 당대표의 어떤 그런 것이 흔들리면은 당이 이제 운영되기가 좀 어렵죠. 네, 최재형 전 원장이 도덕성과 가족과의 화목함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첫 번째 선택, 의미 있는 선택이라면은 결혼할 때 제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요즘 저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고생도 하고 또 남편 건강 챙기느라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네, 최 전 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는 최근 유튜브에서 남편 최 전 원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아내와의 결혼, 또 법관의 길과 감사원장직 수락, 그리고 대선 출마가 본인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선택들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보면은 이제 정부와 각을 세울 때는요 아주 강한 표현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초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는 아주 높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임기 중반이 넘으면은 그 지지도는 급락하고
임기 말이 되면은 뭐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참 그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뭐 4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라는 말은 하지만 바닥 민심은 과연 그런지 의문입니다. 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켰다.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검찰을 껍데기만 남겼다.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 지 오래됐다. 뭐 이런 비판들을 쏟아냈는데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면서 대통령은 군주나 제왕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아, 참, 아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논란의 발언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태영호 의원의 긴축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답변입니다. 이 정부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을 지냐라면서 그건 북한 시스템이다라고 한 건데요. 민간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자,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건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면서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윤석열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 2명이 최근 조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을 전한 건데요. 한 명은 전직 검사고 한 명은 현직 검사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 이 검사들이 조 전 장관의 멸문지화를 이끈 검사들인데 왜 전화를 했을까? 조 전 장관이 궁금해하더라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이 미안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장관님 잘 견디십시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냈으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지율 하락을 지켜보면서 이 과거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물의 왕국 된 국민의힘 정부 여당엔 각세운 윤석열 최재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6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익신 멘토에게 물어볼 건데요.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제가 오늘쯤은 저를 시킬 것 같아서 네.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번을 미리 써놨을까요? 제가 맞춰보시죠. 맞추는 예. 겁니까? 일단 정답은 못 맞추셨을 것 정답은 아닐 것 같고 전 1번 기적의 퇴원. 맞나요, 이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고를 수 그래요?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염 쉬쉬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도 감염 쉬쉬인데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도 이를 숨긴 채 영업을 강행했던 경남의 남창원 농협마트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남창원 농협 백승조 조합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릎을 꿇고 절까지 했는데요. 조합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 마트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일이지만 영업은 4일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이곳에서는 13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마트 측이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창원시에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마트 측의 이번 사과가 여론을 달랠 수 있을까요? 현재 해당 마트와 관련한 집단 감염은 N차 감염으로 이어져서 오늘 오전까지 55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달걀주입니다. 최근 부산 밀면집과 분당 김밥집에서 수백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죠. 보건당국이 이번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균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나 오리, 돼지 등의 장내나 자연에 퍼져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균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살모넬라균 감염증으로 신고된 환자가 모두 1,101명으로 6월과 7월에만 59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9월 말까지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리 시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달걀의 겉표면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달걀을 만진 뒤에는 손을 꼭 씻고 도마나 행주 등을 통한 교차 감염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기적의 퇴원인데요. 싱가포르에서 212g의 몸무게로 태어난 여자아기가 1년여 만에 6.3kg까지 성장하면서 기적적으로 퇴원했습니다. 이 아기는 지난해 6월 예정일보다 무려 4개월이나 일찍 태어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조산아였는데요. 사과 한 개 정도의 몸무게와 성인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의 작은 몸집에 일부 의사들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부모와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고 아기의 성장을 위해 애썼는데요. 덕분에 아기는 조금씩 자라났고 지난 7월에는 6.3kg까지 성장하면서 퇴원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한 아기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드디어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된 아기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 이따 다시 만나고요. 조멘토가 하는 거 다 받아주지 마요. 끊을 때는 그냥 끊어도 돼요. 제가 네. 책임질 테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불복 논란의 당사자죠.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선 불복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욕설을 들은 지지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을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인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 같기도 한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명락 대전 혹은 명락 폭망으로도 불리죠. 양 캠프의 휴전협정으로 공중전은 소강 상태인데요. 지지자들의 각계 전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자 폭탄은 물론 협박 메일까지 등장을 했죠. 당 지도부가 나서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막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을 인용해서 저는 공식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이 배설물이란 표현이 지지자들을 자극했나 봅니다. 민당 당원 게시판에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당원 의견이 배설물이냐 사퇴하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긴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양념이란 평가를 받았었죠. 하루아침에 배설물로 추락을 했으니 기분이 나쁠 만도 합니다.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다소 흥분한 듯한 지지자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선 각 캠프에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할 듯 싶은데요.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도 양 진영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럼요. 서로 자제해야 되고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지자들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에게 어떤 분위기는 만들 수 있다는 이 말. 이낙연 캠프의 좌장이죠. 서른 의원이 곱씹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른바 선거 불복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JTBC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려를 표한 것뿐이다.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30% 이상이 이낙연 후보가 만일에 후보가 안 되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 못하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을 듣고서 우리 지지자 듣고서 도저히 이건 지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사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인성 문제 있지.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근거는 가정 뇌피셜입니다. 그 결론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건 따로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분석 JTBC 결과는- 조사했는데 저희가 따로 그것까지는 한번 조사하지 조사해 보십시오. 않았거든요. 조사해보면 저는 그 이유가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가정이신 거죠? 가정인데요. 당장 선거 불복을 향한 징검다리 역할, 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후보 쪽이 다른 당 찍겠다, 자기 지지하는 후보한 이 비율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좀 일시적인 특징적 현상이라고 보고요. 특정 캠프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마치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일종의 자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김두관 의원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서른 의원이 사용했던 가정법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탄핵 대열에 앞장선 이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제가 지지할지 참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이낙연 후보를 찍으라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경선 불복입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판단은 정혜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명락 대전이 잠잠해진 사이 새로운 전선도 형성이 됐습니다. 후순위 주자들의 이른바 이낙연 때리기인데요. 결선 투표가 적용되는 민주당 경선, 아무래도 1등보단 2등을 잡기가 수월하겠죠. 이재명 대세론이 꺾인 상황에서 일단 2등만 하면 대역전의 기회가 있다 판단한 듯합니다. 일제히 이전 대표를 향해 집중포화를 날렸습니다. 지사직 사태 문제 가지고 네거티브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서는 너무 참 쪼잔하다. 재성애가 2020년 12월에 측근과 통화해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낙연이는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라고 녹취를 공개를 했잖아요. 열린공감 TV에서. 총리할 때 뭐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고성 산불 잘 지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잘 막았다 이런 것은 원래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일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몰매 앞엔 장사가 없죠. 더욱이 후순위 주자들과 싸우다 상처를 입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지사를 향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1대1 무제한 맞짱 토론을 벌이자는 겁니다. 어차피 승부는 날 터인데 1대1로 날 것 같은데 1대1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쾌하지 않느냐. 이 주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 이낙연 이 두 후보가 양강 싸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게 추격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이 지사는 당내에서 싸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굳이 양강 구도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겠죠. 내 상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여야 양강 구도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연일 윤 전 총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 지사의 기본 금융 공약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인식 참담하다는 겁니다. 부정식품을 선택할 자유,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얘기입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평균 이자율 401%, 1000%, 어느 다른 우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이는 이 처절함이 윤 후보 눈에는 선택의 자유로 보이나 봅니다. 기득권 세력의 인식만큼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다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권 대선주자들 서로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부자 몸조심,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 유지라고 해야 할까요?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가석방을 문제 삼은 후보들도 법무부만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환경 이런 걸 법무부 장관이 고려했다라는 건데요.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법무부는 바로 그 반부패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는 법무부예요.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런 특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더라고요. 일단은 그 가석방 심의위원회 법무부가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주로서는 법무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만명만 평등하다는 기억이 납니다. 청와대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이 청와대와의 혹시 교감이나 뭐 이런 거는 있었을까요? 법무부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청와대에서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속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럼 대통령이 사실상 관여했을 텐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정의당이 대신 따져 물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명령 촛불혁명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어야 합니까?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입을 닫고 있는데요. 여자 배구단에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불가피성 때문에 했다라는 거를 보기를 국민들이 원하는데 계속 피해가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정치의 기본, 소통과 설득에 있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이 발언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또 가석방에서도 또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저는 경제 정의에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 실장, 민주당은 잠시 후에 대선 후보들 간의 3차 TV 토론을 벌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제는 통일 외교 정책 분야인데요. 한미 동맹과 대북 관계 그리고 최근 첨예한 한일 관계 등을 놓고 질의응답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네거티브 휴전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TV 토론인데요. 자유 주제 토론 자리에서 후보들이 과연 이 선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경선 불복론 그리고 이 지사의 경기지사직 유지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걸로도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떤 토론이 벌어졌는지는 유 실장이 좀 챙겨요. 네. 내일 좀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론을 얼마 전에 꺼내 들었잖아요. 열린민주당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네, 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통합 제안이 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을 하겠다.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현재 경선 단계에서 통합 논의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죠.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의 명분이 지금 충족이 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정당이 또 정치 세력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합집산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추미애 전 장관은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밖에 있는 후보들을 만나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말을 해줘도 피하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당 대표는 집안을 키우고 대선 분위기를 마련하는 일을 하고 통합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을 향해선 이해 못할 오지랖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 선관위원장이 후보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뭐라고 의견을 밝히고 하는 것은 그 본분에 어긋난 권한을 벗어난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나저나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관련된 얘기를 했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굴욕감을 느낀다라는 반응까지 나왔죠. 네, 판사 출신이죠. 이탄희 의원입니다. 이번 가석방의 이유로 법무부가 글로벌 경제 환경을 꼽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이 구속된 2017년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후 이재용의 부재 속에 지금까지 최대 영업이익, 최대
실제 매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종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본범인데요.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종범을 사면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로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불복 논란 서른, 이재명 욕설 인성 문제, 아수라 백작 쪼잔하다, 이당연 때리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연휴 기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시민단체들의 취소를 요청했죠. 방역 안정화를 위해서인데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측은 이에 반발해서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과 전 씨 간의 충돌이 거세질 전망인데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프레너미,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적을 의미하는 에너미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어떨 때는 친구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적이 되기도 하는 이중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인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2명입니다. 프레너미 같은 관계에 놓인 사람들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애국 동지 여러분,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의 여러 단체들이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데요. 특히 목사 전광훈 씨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단체죠. 국민혁명당의 정부 비판 집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라는 이름인데요. 서울역에서 시청과 광화문에 걸쳐 거리두기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가자들 간에 2m 간격을 두고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하겠다는 겁니다. 3일 연휴하는 동안에 꼭 해수욕장 가서 여러분 거기서 풍덩거리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꼭 이 행사에 한 번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혁명당의 집회를 변칙적인 1인 시위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 시장 역시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죠. 물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 시장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 바로 지난해의 악몽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에도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었죠. 하지만 법원은 100명 이하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는데요. 당시 광화문에는 전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법원의 지침조차 어긴 겁니다. 이후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130명대로 단숨에 늘어난 만큼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오늘 광화문 집회에 나가 마이크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우산은 썼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보입니다.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고 마스크를 내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전 씨 본인도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저는 전날 들어와서 네. 기침이 조금 예. 기침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주는 약 먹고 네. 그래서 힘도 많이 없어졌고 네.
온도도 정상이고. 아, 예. 혈압도 괜찮으시고. 네, 혈압도 괜찮고. 네.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건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악재가 되고 터지니까 이걸 징계 삼아서 네. 저를 이제 재구속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뭐 제가 재구속돼도 괜찮아요. 당시는 대유행이라고 해도 확진자 수가 수백 명에 그쳤지만요. 지금은 단위가 다릅니다. 하루 확진자 2,000명을 넘어선 상황이죠. 전시등이 또다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악몽에 더해서 가위까지 눌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던 집회 취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앞서 두 사람은 프레넘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사람 오늘은 비록 적이 됐지만 사실 어제만 해도 친구였습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볼 텐데요. 박마커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인 2019년 오 시장은 전시등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개천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반정부 집회였는데요. 오 시장은 당시 여기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쭉쭉 신이 앉아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짓밟는데도 점잖게 참을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파괴한다. 반드시 문재인은 오늘 안에 끝장을 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행사가 끝나. 이 발언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당이 극우 프레임을 씌워서 공세를 펼쳤기 때문인데요. 극우 집단인 태극기 부대에 앞장선 오세훈 후보의 시장 출마는 그 자체로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행동이고 촛불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극우 정치인 오세훈 후보의 등장과 함께 광기 어린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도심 활극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제가 연설할 때 이건 무슨 중증 치료 행사도 아니고 국민들을 지켜보려 한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 그 점을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전광훈 절친으로 몰린 오 시장,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조금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 허용을 묻는 질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태극기 집회 코로나 세력과 백신이 지금 전광훈 목사와 같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서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야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려고요? 그럼 시장 되면 집회를 허용합니까? 광화문 집회를?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을 이용하는 것은 광화문 광장위원회, 광장위원회가 심의 규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위원회에서 허용을 하면 시장은 말릴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랬었던 오 시장, 지금은 180도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일각에서 서울시 방역 책임론까지 제기하면서 코너에 몰렸기 때문일 텐데요. 아마 지금쯤 전 씨와 손잡았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 이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를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 현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사랑제일교회와 지속적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교회가 100명 이상의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지난달 교회의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양측의 다툼은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전 씨가 주도하는 국민특검단이 오 시장을 형사 고발한 겁니다. 집회와 예배 금지를 강요했다고 말이죠. 오세훈이를 규탄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오세훈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세훈 내 놈이 문재인이보다 더 나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너는 강제검사 행정명령이라는 해괴한 불법 행정권 발동으로 국민들에게 무한 폭력 검사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씨 측은 오 시장을 향해 강남 좌파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오 시장을 바라보는 전 씨의 속마음, 이 노래를 띄워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 프레넘이 된 오세훈, 정광훈. 네.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죠. 만약에 이제 합당이 불발되면은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당헌 개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네, 사실상 독자 출마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합당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3지대 플랫폼을 여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선 1년 전까지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하는데요. 안 대표가 합당을 하지 않고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의 명분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흡수하듯이 오로지 국민의당을 흡수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정치적 방향성이 미래한국당과 전혀 같지 않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내년 정권교체라는 대의가 아니면 합당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얘기했던 권 원내대표는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 권 원내대표는 김 전 부총리가 기득권 정당에 순응하지 않고 정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세력에 대해 의미를 둔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합당 문제가 정리되면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는데 권 원내대표는 최 전 원장은 기득권 정당 힘을 얻어서 원하는 목표를 손쉽게 달성하겠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평가절하한 반면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정신을 표상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합당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 류 실장, 계속 추진할 동력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안 대표로서는 합당을 하든 하지 않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합당과 관련한 최종 결심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합당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당내 의견도 팽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안 대표의 결심이 어떤 방향일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요. 내일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도 예정돼 있으니까 혹시 내일 또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좀 챙겨가고요. 자, 만약에 이제 합당을 안 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점칠 수 있어요? 네, 일단 합당을 안 할 경우에는 안 대표가 계속 존재감을 유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3지대에 있는 야당 대표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데요. 반면에 대선 전국에서 여론의 관심이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쏠리게 되면 이 안 대표를 향한 주목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권 원내대표 말대로 당헌을 고쳐서 대선을 출마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또 그리고 김 전 부총리와 김동연 전 부총리와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안 대표의 지지율 1에서 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역설적으로 안 대표가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이 지지율인데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컨벤션 효과를 누리겠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는 안 대표의 지지율이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층의 주요 지지 기반인 안 대표가 현재 지지율을 대선까지 끌어올리고 대선 막판 여야가 박빙 구도로 흘러간다면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합당을 결정한다면 얻을 수 있는 건 신뢰인데요.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합당을 먼저 약속을 했었죠. 그 후로 지금 4달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예상을 깨고 약속을 지킨다면 간철수라는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최재형 등 쟁쟁한 대선 후보들과 경쟁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깥에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경선에 참여해야 하는 점은 안 대표가 합당을 결정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네. 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아마 오늘 결정이 될 텐데요. 그 영장 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았죠.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 8.15 집회 두고 충돌한 오세훈 전광훈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가 오늘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마 공사의 귀국은 한국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에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구한 지 25일 만인데요.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귀국 명령이 징계성 인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소마 공사는 통상적인 인사로 받아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서둘러서 자리를 떠나는데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근무를 마치면 보통 외무성에서 국장급 보직으로 옮기지만 소마 공사의 경우 한국 정부의 반발 등으로 당분간 무보직으로 지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민주당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만 대선 후보들끼리 물고 물리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조된 경선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도 준비돼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실장, 토론 챙겨요. 민주당 토론. 지금부터 챙기겠습니다. 지금